안녕하세요. 4월 4일 목요일 아침 박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번 총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도덕성 논란이라든가 해프닝성 사건들 이런 것들이 너무 끝까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총선이면요. 거시경제정책이라든가 종합적인 사회정책 이런 것들이 좀 논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독긴 객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를 바라볼 때는 50보와 100보는 분명히 다릅니다. 때로는 차선의 선택, 때로는 차악의 선택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꼭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기자께서 뉴스픽 코너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현장 연결입니다. 현장은 충남의 서산 태안으로 기억합니다. 조항기 후보를 저희가 연결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슈 삼합 시간인데요. 김필성 변호사와 신유진 변호사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뉴스 인사이더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에 뉴스가 많은데요. 그래도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진아 기자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뉴스픽 시간으로 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도 언급을 드렸는데 4.3 기념일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추념식에 참석을 안 했어요. 네. 반면에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은 참여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여당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윤석열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에 참석했을 때는 무고한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약속했고 잊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지난해는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다라고 말하면서 대구 야구장을 찾아 시구에 나섰습니다. 또 올해는 불참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는데요. 4.3 희생자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4월에 세 차례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또 있습니다. 4.3 추념식 참석을 놓고 보수와 진보 계열 대통령들의 행보가 엇갈리면서 무고한 희생의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승화시킨다는 4.3 추념하는 취지가 좀 무색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기념일은 매년 참석하는 게 당연하죠. 매년 다가오는 게 국가기념일인데 그럼 매년 설 안 셉니까? 그러면 참 기가 찹니다. 잊지 않겠다던 대통령이 2년 연속 불참하면서 유가족들도 실망이 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대통령의 추념사를 국무총리가 대독을 했는데요. 올해는 아예 대통령의 추념사가 없습니다. 네. 국무총리 명의로 추념사가 나왔어요. 이건 이 정부가 4.3 사건의 유가족들과 제주도를 홀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독한 한 600분량의 대통령 추념사는 4.3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 약속은 없었고 원론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또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좀 나열됐습니다. IT 기업, 반도체 설계 등 단어들이 열거되면서 유족들의 탄식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데 올해는 한덕수 총리의 추념사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4.3 사건의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진상조사와 생존 희생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4.3 관련 기록물들이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앞에 언급하신 것처럼 또 대통령의 추념사도 없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뭐 제주도에 반도체 공장이라도 지어주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올해도 지금 대통령이 전국 23개 곳을 찾아다니면서 민생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토론회를 제주도에 한번 잡으면서 4.3 같이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정도 성의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3차례나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선거운동과 수십 번의 유세장에서 외친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 진심이었다면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했다라고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이 비판을 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또 그러면서 슬퍼하는 국민을 위로하지 않는 정부를 지지할 국민은 없다라고서 일갈했습니다. 또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4.3 학살의 후회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국민의힘이며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 선대위원장과 진보당 등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비판했습니다. 4.3 추념식은 사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정부 공식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념과 진영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태영호 의원의 북한 개입설 등이 여전히 나오는 것을 보면 이념과 진영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정말 아픈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따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다만 이 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의 이제 뭐 공적을 네. 뭐 자랑하듯이 내긴 했습니다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한 위원장은 어제 공식 입장을 따로 냈는데요.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마땅하나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하는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주 4.3에 대한 아픔에 공감하고 말이 그치지 않고 행동해 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일을 얘기했는데 한 위원장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군법회의 수용인으로만 한정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 재판 수용인까지 포함하도록 했던 것 역시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면서 제주도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우려의 반대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설득해서 관찰해 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공적은 제가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제주 명예도민입니다. 네. 제주 4.3 그 평화공원 사업할 때 제가 조금 도움을 줬다고 해서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 4.3의 아픔은 우리 현대사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기 때문에 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 가지고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는 위정자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네. 자, 선거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가 이제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네. 깜깜이 기간 또 뭐 블랙아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야의 셈법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투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선거 전망에 말을 아껴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유세 현장에서 박빙 지역이 55곳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중에 26곳은 수도권이고 초박빙 지역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다 무너지면 개헌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역구 254곳 중에 국민의힘 승리를 자신하는 지역은 80석에서 90석 등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면서요. 거의 손에 넣는 이 80석과 90석 등을 거의 손에 넣는다라는 전제하에 15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례 의석을 더하면 과반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이종섭, 황상무 파문과 대파 논란 등으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최근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입장도 표명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홍준석 중앙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도 여론조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의 현재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좀 좋아지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엄살을 부리고 있고 여당은 뻥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 접전 지역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제가 오랫동안 이거 분석해 보니까 절반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50석 있으면 여당 25, 야당 25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여론조사 흐름대로 7대3 뭐 이런 식으로 딱 분화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반대로 민주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엄살을 피우고 있습니다.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지도부에서 어떤 이야기 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0석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소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절대로 그런 얘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국민들께 호소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확실한 우세로 보이는 지역구는 110곳, 여기에서 50석에서 70곳을 격전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결국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를 불리는 부산, 경남, 초박빙 지역들의 명암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여기에서 50개, 49개 선거구 누가 더 많이 투표해서 참여하느냐, 몇십 표, 몇백 표, 많아봐야 몇백 표로, 몇천 표로 결판이 난다라면서 표심 결집을 독려했습니다.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도 끝까지 표단속에 나섰는데요. 조국 대표는 월요일에 유세 현장에서 공식적 목표는 여전히 10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좀 더 잘하라고 손을 더 내밀어주고 표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판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명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왜 전문가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아는 분들도 있는데 크게 전문가는 아니던데. 네. 전문가는 저희 프로에 출연하는 이 박혜성 티브리지 대표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또 여론조사의 흐름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대 없던 평론을 해주셨잖아요. 네. 자, 전문가들이 그래도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충청 지역인 것은 사실이에요. 네. 충청 지역을 보는 시각들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충청 지역은 좀 샤이한 보수 뭐 진보 이런 표집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전체 선거구에서 10% 남짓을 차지하는 충청은 매 총선 의석수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충청은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20석을 안기면서 민주당 역대급의 180석 승리의 기반이 되기도 했고요. 2년 뒤인 20대 대선에서는 세종을을 제외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기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또 같은 해 8회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모두 차지하면서 전체 선거에 압승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원인 충청이 전국 단위의 선거의 판세를 결정하는 캐스팅 보도 역할을 해온 셈인데요. 어제 양당 자체 판석 분서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현재 대전 6곳, 충남 6곳, 충북 2곳, 세종 1곳, 우세를 15곳으로 이제 봤고요. 경합은 10곳, 열세를 2곳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4대 14 수준으로 팽팽한 양상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당선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역은 대전 최소 1곳, 충남은 6곳에서 8곳, 충북은 4곳에서 6곳 등이라고 했습니다. 선거 막판에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내던지면서 세종도 해볼 만하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만큼 충청권의 투표를 비롯해서 이 결과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충청권을 예상한 숫자만큼 맞춰야지 진짜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계속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 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장콜 지역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충청입니다. 우리가 민심을 굉장히 가늠하기 어려운 곳이지요. 19대 때부터 22대까지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후보들이거든요. 어디일까요? 충남 서산태안 조한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한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제가 놀러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바빠서. 맛있는 거 많이 나요 요즘. 네. 꼭 봄에 쭈꾸미, 꽃게 이런 거 나올 때입니다. 당선되시면 제가 꼭 놀러 가겠습니다. 예, 예. 자,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충청도 분들이 마음을 잘 알 수 없고 자기 표현을 좀 잘 안 한다고들 흔히 말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윤석열 정권 심판 분위기가 바닥에서는 여기도 충분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네. 충청도 양반들이 잘 표현을 안 하시고 그러긴 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화끈하게 회초리를 드시는 편이거든요. 네. 지금 예산 홍성에 예. 양승조 전 도지사가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효과가 옆 지역구라든가 이 충남의 농업 지역 또는 해안 지역에 좀 있나요? 제가 사산태안이 네. 예산홍성하고 좀 붙어 있어요. 네네. 일정 부분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사산태안의 다른 지역들보다 좀 보수적인 지역인데 네네. 제가 딱 어제 그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한 30번 했거든요. 네네. 이전과 많이 달라진 거 느껴집니다. 양승조 지사님이 결단하셔서 헌신하시고 또 도청이 예산홍성에 있거든요. 네네. 그 도청에서부터 동심원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민심 전파가 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성일종 후보가 상대 후보죠. 예, 맞습니다. 성일종 후보와 이제 세 번째 맞대결인데 예, 예. 그럼 이제 그 전에 두 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네. 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역 활동을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한 4년 동안? 처음에 지난번 총선 낙선하고 나서 곧바로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어졌잖아요. 그 네.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 그래서 중앙당 부총장하고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바로 다시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표현으로 치면 빡빡 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새벽부터 밤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또 그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이게 있었고 윤석열 정부 그 친일 굴욕 외교 이게 계속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1년에 6개월 이상을 저희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1인 시위하고 후쿠시마 그 해양투기 시작됐을 때는 서산 시청 앞에 천막 치고 거기서 자면서 10일 동안 단식했어요. 아유, 좀 고생하셨네요. 힘든 한 해였습니다. 네. 또 성일종 의원이 의정 활동하면서 그 이상한 발언들 많이 했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예. 그분이 초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대선 되치고 나서 여러 가지 설화가 좀 생겼어요. 네. 우리 태안군의 군수님이 민주당의 군수님이세요. 네네. 그런데 어떤 사업을 놓고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한 번 한 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정신병자가 많다, 격리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도 한 번 하셔서 참. 호되게 한 번 혼나신 적이 있고요.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자 이 네. 말씀을 처음 하신 분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다 이런 이야기를 어린 학생들 장학금 수여식 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많은 구설을 쌓았죠. 네. 참. 또 재선 되시고 나서 너무 자신감이 넘치셔서 그러신 건지 하여튼 제가 보는 제가 민망하고 이 출향 인사들 이 서산이나 태안이 고향인 분들이 저한테 화를 내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꼭 좀 이기라고. 예, 이거 어떡하려고 내가 서산 사람이라고 밖에서 말을 못한다. 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황기 후보님 지금 인터뷰 중에도
살짝 네. 그 지역 그 사투리가 나오네요. 예, 완전히 뱄습니다, 지금. 예, 예. 도와주셔요, 이래요, 지금. 도와주셔요. 네. 예,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만은 예, 그전 예,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딱 붙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저 스스로 또 우리 함께 도와주는 캠프의 식구들이나 지지자들에게는 우리 그거 보지 말고, 무조건 간절하게 2% 부족합니다, 3% 부족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입에 뱄어요, 지금. 네. 지금 기존 여론조사가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예, 자, 성일종 후보도 본인이 이제 뭐 말실수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냥 본인 비판하지 말자 소리예요. 그렇게 예. 이제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조항기 후보님도 사실 정책통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특별하게 서산 태안을 위한 공약이라든가 정책 준비한 게 좀 있죠. 네. 예. 먼저 태안 말씀드리면요. 태안 화력 그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석탄 화력을 단계적으로 폐쇄를 해야 됩니다. 네.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태안 화력은 제일 큰 기업이고 태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요. 이제 이게 폐쇄되는데 사실 좀 늦었는데 석탄 화력이 폐쇄되면 태안은 어떻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사라지는 일자리를 보완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시급하게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참에 태안이 관광도시이기도 하니까 태안을 재생에너지의 천국, 재생에너지 도시로 만들고 싶고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 앞바다 쪽에 대규모 해상풍력하고 네네. 마을 발전소를 설립하고 이거를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되돌려드리자. 이미 신안군이나 다른 나라들이 많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좋은 모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만 수출해야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요. 그렇죠. 아리백도 있고. 네. 예, 아리백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국내의 그 제조업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혈안이 돼 있고 안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자꾸 그 비중을 낮추니까 외국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이들, 노동자들 일자리가 또 외국 나가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생에너지 생산의 기반 조건을 좀 만들고 아리백 산단,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리고 수출하는 그 기업들을 유치하는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자. 이게 제가 이제 태안에서 내세운 중요한 공약이고, 그러면 태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도 살리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서산은 굉장히 오래된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성을 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던 석유화학의 첨단 정밀, 네.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인데요. 이걸 국가산단으로 유치하는 걸 하나 공약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서산에 다양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 있고요. 네. SK온이라고 현대 기아차 국내 생산하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딱 하나 없는 게 완성차 공장이에요. 그래서 서산에 수소차, 전기차, 완성차 공장이 들여온다고 하면 이 첨단 자동차 산업의 선순환 거주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오랜 숙제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걸 기업 혁신 파크 형식으로 유치해서 서산의 인구도 좀 늘리고 기업형 신도시도 만들고 이 자동차 산업이나 석유화학 산업을 좀 한 단계 첨단 산업으로 점핑을 시키자, 한 단계 발전시키자, 그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공약이 많네요. 제 취향에 딱 맞는 공약입니다. 제가 산업단지 예. 좋아하거든요. 결국은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고.
그렇죠. 그 화력발전소는 그러면 그게 한전 거겠네요? 이제 군사가 됐기 때문에 서부 네. 발전입니다. 서부 발전. 네네네. 예, 서부 발전의 태안화력이죠. 네. 그러면은 그게 석탄 발전소니까 환경 오염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공기업이니까 국가에서 이걸 대체하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하나의 논리적 그 순서겠네요. 예,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 하더라도 네네. 이거는 외국의 다른 나라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지역 경제도 지원하고 실업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석탄화력을 폐쇄하는 거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나 뭐 풍력, 바람, 바이오 등 이런 것들로 전환 가능한가? 네. 그다음에 일자리에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한가? 이거를 사실은 공론을 모아야 됩니다. 네. 늦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정부, 정치권, 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지역사회가 그리고 정부의 산자부 같은 부처까지 포함해서 크게 대안을 논의하고 그걸 특별법으로 가야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석탄화력을 폐쇄하면서 프랑스 산자부 같은 중앙부처에 담당 정책관을 뒀어요. 그렇게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고요. 그런 이 선진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우리 태안 지역 실정에 맞게 공론화해서 특별법으로 가야죠. 네. 서해안의 화력발전소가 수도권의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한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해안 주민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보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죠. 정부 지원을 통해서 산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 좋은 공약인 것 같습니다. 자, 어업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서산 태안이 어쨌든 해안가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많은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천막 치고 단식 투쟁도 하셨잖아요. 그때 이 어업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좀 좋았겠네요. 예, 그 바닷가에서는 전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소금값이 그때 폭등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사재기도 했죠, 막. 예, 사재기 막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어업인 플러스 무엇보다도 이제 엄마들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 식탁에 뭔가를 올리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바닷가라서 싱싱한 이제 해산물이 철마다 나오는데요. 그 올리는 게 아주 마음이 찝찝해지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어업인들 화가 많이 났고 선주연합회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역별로 바닷가별로 선주연합회가 있는데 한 선주연합회에서는 모든 배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그렇게 했었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각오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고향이 태안에서 태어나고 서산에서 초중고를 다녔어요. 태안의 아들이기도 하고 서산의 아들이기도 하고 제 고향이라서 2012년에 처음 국회의원을 출마했는데 4번 떨어졌어요. 이번 5번째 도전이고 제가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절박하고요. 조한기만 절박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절박하잖아요, 지금. 네. 2년 동안 다 보셨잖아요.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끊어주지 않으면, 지금 혼내주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변고가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조한기도 절박하고 나라도 절박하니까 꼭 투표해서 조한기 뽑아주시고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윤석열. 저는 죽을 각오로 사직생 죽을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서산태안의 조한기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필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저는 잠시 후에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오시는 두 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와 신유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이 톡톡 팀에서 아주 맛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느낌이 장소팔 고춘자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에 올라가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도 네. 두 분이 그 만담 토크에는 1인자였어요. 그렇죠. 네. 네, 티키타카 오늘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총선 이 선거운동 와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과연 어떤 장면이 제일 논란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사례를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수정 후보가 계속해서 이슈를 이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참 안타깝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는 또 본인이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자금을 내놓겠다. 네. 그것도 뭐 무제한으로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늘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전재정의 기조에 맞는 건지, 그리고 이런 자금이 투자가 가능한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기 대파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여주신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가장 크게 걱정되는 건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대책이 있는 건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일단은 빠르긴 빨라요. 사고 나면은 다음날 바로 예산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갑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건전재정 사실 작년 적자가 재정 적자가 뭐 올해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작년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했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건데 건전재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지금 대파가 문제된 게 사실 그 전에도 무슨 뭐 교통비 또는 뭐 주거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 현실 서민들의 물가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이제 정치인들이 잘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슈가 된 이유가 뭐냐면 워낙 농산물 가격 때문에 다들 뭐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시장 한번 보고 나면 뭐 지지정당이 바뀐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이게 누가 봐도 대통령을 위해서 세팅된 자리인 것처럼 간 데 가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사실 분노를 일으킨 건데 이후에 이런 일련의 반응들에 대해서도 지금 건전재정이다. 그다음에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는 또 이어서 사실 이제 물가가 지금 문제면은 이게 정부의 투입이나 아니면 뭐 이런 재정 지출 같은 것들을 신중하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도 돈을 준다. 저기도 돈을 준다.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가? 대책은 있는 건가? 문제인식은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죠. 심지어 하나로마트에서 이제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게 양재 하나로마트 지점이잖아요. 근데 하나로마트에서 이제 그 행사를 이벤트성으로 하니까 3월 20일까지 한다고 했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3월 27일까지 하겠다라고 연기했다가 지금 보도가 다시 나왔는데요. 4월 10일 총선 직후까지는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파 875원 가격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사실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전국 7개 지점에서 전부 대파 한 단에 875원에 구입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로 마트에서 대파 때문에는 질 수 없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야, 참 농협의 적자는 어떡하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른 농수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납품 단가 지원 팍팍 하겠다. 1,500억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납품 단가를 지원하는 게 결코 시장 가격을 안정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납품 단가는 납품 업체, 유통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납품 업체가 그 지원금을 받고 마치 보조금처럼 수령하고 납품 단가를 실제로 내리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 유통 업체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납품 단가 지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뭐 서울 11곳 전통시장에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전통시장에서는요 납품처가 제각각입니다. 그렇죠. 네. 납품처가 제각각인데 이게 정확하게 포스로 뭐 관리가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 제각각에서 납품처를 띄워오는데 이걸 어떻게 납품 단가를 지원을 통해서 이거를 물가를 잡겠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전통시장이 전국에 1,400여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11곳으로 시작해서 한다고 하는데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크다. 실제로 시장 물가가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납품 단가를 지원해서 잡겠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업계의 반응이고 심지어 시장 상인들도 우리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대형 마트에 가서 시장을 봐서 장사를 해야 될 판이다. 대형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875원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판매해야 한다. 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대형 마트에서도 1인당 판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고요. 네. 현실적인 가격이 아닌데 이 뭐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파 가격을 일단 잡자. 4월 10일 총선 직후까지는 한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정책입니까? 야, 여기 우리 분노하신 댓글 중에 한 분이 대파로 싸대기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예산이 검찰총장 특활비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되고 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와서 막 꺼내도 되고 그런 네. 줄 아는 모양인데 정부 예산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이 대파 농산물 이 물가 관련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상황이 특히 농산물이 가격이 비싼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게 뭐 작년에 큰 흉년에 들었다거나 뭐 이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뭐 작년에 비가 너무 안 왔으니까 어느 정도 올랐겠지 사람들이 납득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올랐어요. 올랐으면 이게 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 개 일단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뭐 서로 의견들이 교환되면서 이유가 분석이 되고 그리고 필요한 거는 거기에 적절하게 재정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왜 올랐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 여기에 돈 쓸게 여기에 돈 쓸게 지금 그 돈은 무한정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정말 풀리면 정말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풀리면 물가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여기 푼다 이런 말이 나오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대파나 농산물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분이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는 건가? 네. 본인이 시장 경제, 그다음에 자유주의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분이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전혀 시장적이지 않아요. 지금 대파 가격이 875원으로 묶겠다는 거 생각, 그리고 묶기 위해서 온갖 재정 지출이나 이런 걸 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장적이지 않잖아요.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얘기하시는 그런 평상시의 지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철학이나 정치 철학이나 아니면은 뭐 지향점 같은 게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이분이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정치 철학이 있어. 이런 국정 방향이 있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거기에 맞춰 한다고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 하시는 걸 보면은 전혀 자유주의적이나 전혀 시장 경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책 철학으로 지금 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통령한테 지론 철학 이런 거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것 네. 같아요. 시장 경제는 저기 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경제. 그렇죠. 그런 내가 거죠. 시장을 얼마나 많이 갔는데. 그렇죠. 시장을 내가 많이 가서 시장을 떡볶이 얼마나 많이 먹어봤다. 갔고. 그러면 이제 네, 내가 장을 시장 경제를 아는 봤는데 거예요. 875원. 야, 이거 합리적이다라는 분한테 어떤 철학까지 기대한다는 게. 네, 뭐 네. 그 사실 이 농수산물 물가 이야기 나오면은 역대 모든 정부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유통구조 개선하겠다. 근본적으로 농업의 이제 투기적인 시장 형성에 대해서 뭐 근본 대책을 강구하겠다. 물론 그래서 해결된 적은 없어.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 네. 모르는 거야. 아예. 네. 그런 얘기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냐 모르니까요. 지론과 철학을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유통업체 지원해! 그렇죠. 그냥 30돈 꺼내줘. 이게 다야 지금. 자, 뭐 여기에 만만치 않은 분께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멍멍거치 하는 사람이 문제다. 네. 제가 이 특정 동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거의 뭐 막말 수준을 퍼부었습니다. 이분 왜 이렇게 거친 발언을 하는지 네. 여의도 사투리 안 쓴다고 하더니 뭐 이 사투리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이분은. 네. 이게 검찰청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은 다 이제 그동안 뭐 기자 브리핑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다 마사지가 잘 되고 그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사람의 어떤 본 모습이 이제야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자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항상 만족해했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그 상황에서 그 분위기에서는 막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자신의 발언의 수위가 어느 정도 지경인지 어느 지경인지 전혀 자신의 객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래놓고 사실 저는 이 정치를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되게 굉장히 객관화가 안 되면서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그렇죠. 취급하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 얘기를 해요. 자신은 당에서 계급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출마하실 분이 아닌 거예요. 네, 본인은. 이수정 후보는 사실은 이런 데 나와서 이러지 않아도 되고 자신은 계급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당비를 제일 많이 낸다. 계급이라는 말. 저는 국민의힘 당에는 계급이 있구나. 계급 사회구나. 이런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사람의 지금 말이 그대로 인식 수준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분 처음에 이제 말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보수 결집을 노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전략이 있는 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저도 이제 신윤 변호사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이분이 이제 지금 뭐 이제 좀 이런 강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요즘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게 도냐면 막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막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편집해 가지고 이분이 연설하시는 걸 받아 적은 것들이 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 하는 걸 보면은 일단 문장이 잘 안 되고요. 몇 개 안 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저기 주술관계 호흡은 물론이고 문장 구조도 앞뒤가 막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말하는 그런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이 아니다. 특히 이제 대중 연설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설을 하면 이걸 준비해서 읽거나 이러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니까요. 뭐 이걸 다 외우고서 오든 어떻게 하든 머릿속으로 준비는 해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설을 잘하는 사람은. 근데 이분은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된 분이라서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와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우리 저기 여러분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쉬운 말이 자기가 평상시에 쓰고 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이게 다 여러 가지를 함축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능력, 예를 들어 글 쓰는 능력은 말하는 능력에서 오는 거, 말투가 어쩌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거면은 글 쓰는 능력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 글 쓰는 능력이 좋지 않으면 깊이 있게 사고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안 돼요. 결국은 언어로 사고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기 진영 이런 게 아니라 철학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이런 발언하는 걸 보면서 역시 이분도 철학이란 말을 쓰면 너무 거창한 거예요. 근데 이런 현재 지금 정치 상황에 이런 걸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제일도 아니 여당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 낮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가 좀 들더라고요. 우리 김 변호사님 이야기는 꾸준해요. 네. 철학이 없다. 네. 말하기 글쓰기 실력이 안 된다. 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네, 좀 이제 순화시켜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이 댓글에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인데요. 소심한 소녀란 분이 정치 혐오, 그다음에 보수 결집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네. 이 너무 어렵게 우리가 분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변호사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도 원래 또 말씀 재밌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그다음에 저 비례위성정당 뭐 위원장이죠. 네. 선거선대위원장. 마피아도 부인은 안 건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이야기예요. 네. 김건희 여사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네. 어디 가셨는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움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이야기 하시고 싶었겠죠. 네. 요거 한번 전달해 주시죠, 두 분이.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행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자신이 이제 뉴욕에서 4년을 살았는데 뉴욕에서 있는 마피아들도 부인과 자녀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김건희 여사는 그래 마피아도 건드리지 않는 부인이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정말 어떤 존재구나. 무슨 진짜 조선왕조의 왕비인가? 이런 생각을 한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국 대표 그렇죠. 사건에서는 온 가족이 다 털렸는데. 그렇죠. 첫째 정경심 교수가 먼저 실형을 받고 교도소 수감되고 그런 것들을 다 국민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부인과 그 자녀를 건드리는 제일 처음 했던 일은 조국 대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검찰 정권이 그동안 무도했구나라는 생각을 두 번째로 떠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발언은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영입 인재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조금 잊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면서 다시 대파로 뭐 디올 명품백을 이렇게 합성한 그런 사진들이 지금 막 돌고 있어요. 대파뿐만 아니라 명품백, 디올백 잊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런 사진들이 돌 정도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치인들에게 정세인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정사란 말이 이렇게 썩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아까 사실 대파 발언도 마찬가지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정세인식을 완전히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왜 안 나오는데 라는 걸 생각을 하면 어쩌다 이슈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슈화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의 그동안의 최근의 스토리 때문이란 말입니다. 네. 그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조국 대표를 연상시키는 이런 적반하장스러운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한다는 건 이건 뭐 수준 있는 아니면 뭐 이건 치밀한 정치적 분석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뭐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인유한이라는 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도 이렇게 생각이 깊이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철학, 말하기, 글쓰기 뭐 그런 게 안 되는 넘어갑니다.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이런 게 뭐 그런 것들이 정상적이라니까 좀 이상한지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분임에도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대파도 연결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이다. 김건희 여사의 마음에 드는 것이다. 네. 사실은 대파 문제도 대파 875원 터지고 나서 그 발언부터 그 상황 자체도 그렇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은 지금 선거나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그렇죠.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뇨한 지금 후보가 이 상황에서 이걸 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걸 끄집어내는 거는 지금 이렇게 다 안 좋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사실 여당이 지금 불리하게 본다고 대충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여당의 불리한 상황에서 여당이 가장 눈치를 봐야 될 것은 김건희 여사의 심기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난국이나 이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선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결국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부부에 대한 눈치 보기에서 출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든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 끼니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이거예요. 임금님이 벌거벗고 다니니까 그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주위에서 참모들이 네. 거짓말하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옷이 멋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아, 있는 그렇죠. 거죠, 계속 오히려. 저기, 아 아유. 시장 물가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추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달아보시죠. 이렇게 갖고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이런 와중에 자칭 이 윤석열 대통령의 라이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네. 내가 당선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매우 희박한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후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3선 중진. 마삼중. 네. 마이너스 3선 중진인데 곧 마사중 예약이라고 요즘에 이렇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의 주 무대가 사실은 그 어떤 커뮤니티 아닙니까? 펜코라는 커뮤니티인데 진작에 펜코 커뮤니티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이미 탄핵이 됐다. 버림받았어요. 네. 변희재한테 넘어갔어. 소나무당으로 소나무당으로 뭉치고 넘어갔어요. 있는데 네네. 지금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뭐 본인이 당선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다.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린치를 당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네. 아마 이준석 대표 지금 말은 맞을 거예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겠죠. 기분 나쁘죠. 예, 그거는 이제 고통스러울 거는 알겠는데 지금 이 말을 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뽑아주세요라는 말인 건지. 그렇죠. 예, 그게 네. 결국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선거를 그렇게 하나요? 정권 심판에 자기도 네. 자기도 한몫하고 싶다. 정권 심판 여론에서 나를 밀어내지 말아다오. 예, 그 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근데 정권 심판이라는 게 네. 누구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왜 문제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그다음에 고민, 또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보기 싫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열받을 나를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건 정권 심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가 철학의 있고. 무죄 또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말은 잘해요. 네네. 네거티브를 잘하죠. 네. 전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을 잘한다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오로지 근거가 없어요. 네거티브. 그때그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네거티브를 잘하지 토론을 잘하는 거는 토론에 있어서는 그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야기의 논리와 구조의 근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 네거티브만 굉장히 순발력 있게 잘한다. 저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다들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곧 얼마 안 해서 이제 그거 있었죠.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계속 연속해서 선거가 있으니까 다니면서 연설을 했단 말입니다. 연설하고 얘기하고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한 장면들이. 나라가 망하는데 자부심을 느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사실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고요. 내쳐졌을 뿐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내쳐질 때까지는 엄청 자랑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쳐졌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자기가 뭐 양도구역을 했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긴 했지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지금 뭐를 새롭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한참 지나긴 했습니다. 추미애 지금 후보인 경우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도 절치부심 노름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기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데 매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실 더하단 말입니다. 본인이 지금 앉아서 자기가 지난 대선 때 자기가 했던 것들, 자기가 이제 주장했던 것들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 바뀌었다고 적어도 그거를 합리화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 싫어하니까 나 뽑아주면 기분 나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보는 건가, 저 사람이 바뀐 게 맞는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정치적 입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시 우리 해봅시다 그러면 갈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밖에 생각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준석 대표의 네, 다 철학이라는 말 쓰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런 정치적 그런 것의 얕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아휴,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하고 한 6개월 가까이 방송도 같이 했어요. 네. 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치라는 것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철학과 가치를 전략화하는 거지 네. 권력욕과 말장난을 전략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분은 그런 우리 변호사님한테 다시 한번 이 호되게 혼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철학을 가지세요. 네.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듭니다. 네, 네. 네. 아이고 전략적 시간 배치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김준혁 교수 과거 발언 파문. 네. 그다음에 반대쪽에서는 이 조수현 씨의 역사 폄훼 발언. 이 논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짧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제가 그래서 이 김준혁 교수가 근거로 제시한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이라는 논문을 발췌된 거를 제가 어쨌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읽어봤습니다. 꽤 많은 페이지인데요. 읽어봤는데 이제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그 위안에 대해서 정의가 위안은 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가진 오락 유흥의 제공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한란, 모윤숙과 이명신의 경우에 나타난 것처럼 이른바 여성 지도자들은 이승만의 직접적인 지시와 개입, 국가기구의 강력한 지원 아래 미군 위안 사업을 전개했다라고. 그런 예, 제가 지금 그게 논문을 있습니까? 그대로 읽어드린 논문이? 거예요. 제가 뭐 논문을 해석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김한란, 모유숙도 이명신 이 경우에 이렇게 전개했다. 위안 사업을 전개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성신문에서는 성상납 요 세 글자는 없지 않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위안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을 포함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꼬리를 잡고 한다는 것은 이런 역사학자가 근거도 없이 지어낸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네.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해라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조수현 후보는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친일 사관이 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몇 주 전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친일 사관을 가진 것이 혹시 국민의힘의 공천의 가점이냐라고 이제 언급할 정도로 조수현 후보는 친일 시대 그 당시에 일제 시대가 오히려 더 국민들이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친일 사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근거도 없습니다. 자신은 뇌피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두 분 다 이제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된 케이스고요. 이제 이것이 발언이 문제가 된 케이스여서 지금 정치인이 된 시각으로 그 발언을 문제 삼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적당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분석 문제 한다면 첫째는 발언의 방식. 그러니까 선정적 표현이 사용이 됐는가. 뭐 이런 발언이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볼 필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발언의 내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발언의 형식 같은 경우 사실 지금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발언의 형식이 더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뭐 낭랑클럽 문제는 제가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이것 떼고 나서 중앙일보 기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가 1995년에 여기는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이승만 정부 외교 사절 미군 등의 낭랑클럽 이용 정보 빼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제목을 읽어드렸는데 이거 문제될 수 있으니까 제가 날짜까지 얘기해도 95년 1월 18일자 기사입니다. 특집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에서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대충 나와요 다. 그다음에 당시에 접대부로 동원됐다는 거 모윤숙이라는 사람이 모윤숙 작가가 했고 김한란은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연구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서 다루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뭐 논쟁할 여지가 더 있는지 분석할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에 대해 보수 언론에서 진지하게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역사학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잘못됐다.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견해가 있다. 또는 역사학자로서 그 견해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발언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발언 과정에서 혹시 뭐 좀 강한 표현이나 아니면 뭐 성적으로 부적절한 뭐 이런 게 이 표현이 있었으면 그분의 사과가 넘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조수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분은 표현은 좀 더 점잖았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가 조선보다 낫다라는 말을 나을 수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역사 인식이 문제고 이거는 적어도 뭐 그분이 야인이라면 정치인이 아니라면 본인 생각을 그렇게 갖는 것에 문제될 건 없을 수 있지만 이분이 정치를 하겠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일제강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의 정치인으로 대표로 내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걸 같은 레벨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심지어 여기서도 이 둘을 같이 비교해가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대립되는, 그래서 이거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비교하는 건 참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제 논문에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발췌해서 읽어드리자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화 여자대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위문단을 조직하여 군부대를 방문하는 일로 김한란이 직접 인솔했다라고 논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발언을 한 것이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저는 표현을 문제 삼는다는 게 지금 와서 정말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은 상태로 마구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김준혁 교수는 이제 표현력의 문제네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기적인 문제. 이분이 이 말을 한 지가 얼마나 지났느냐. 20년 전, 30년 전 것까지 꺼내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공적인 영역에 있었는가, 사적인 영역에 있었는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발언의 대상이 금방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사안, 사회 인식의 상황, 그리고 국가적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과 별개의 어떤 뭐 농담이라든가 그런 하나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이 B급 문화가 작동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작동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말 관련해서 이 언론들이 비판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거 과잉 엄숙주의예요. 과잉 엄숙주의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신성시대는 어디 이 신성가족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통속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다시 이제 선거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하고 이제 언론에서 받아가지고 크게 문제를 삼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선거 전략으로 적절한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막말 프레임이 그동안 잘 먹혀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발언 얘기하면서 조수현 후보하고 이렇게 대립시키는 게 당장은 이제 서로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적절해 보일지 저거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결국 다시 친일 프레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특히 김한란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도 있으란 말이에요. 이승만은 어떻게 평가할까 이 문제. 이것을 다시 지금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표현 선거나 한일전이다 이런 구호들이 이제 일부 지지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계속 과거의 역사를 계속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만 사실 상황이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지금 여당 쪽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당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광주항쟁 문제라든가 일제강점기 문제가 어쨌든 간에 헌법 전문에 실려 있고 일제강점기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1운동 문제, 그다음에 임시정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을 공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 합의 구조를 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야당에서 친일 정권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정도 정치권이 더 후퇴한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못해 이회창 총재 시절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누가 여당을 이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당을 이끄시는 분의 수준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자, 다른 정치권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3 추도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도 메시지는 냈습니다만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가 기념일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근데 저는 여기 참석하지도 않은 채로 자신이 마치 4.3 사건에 대해서 희생자들, 유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큰 공을 세운 것 마냥 직권 재심, 일반 법원을 확대했다라고 하는데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 출범이 2021년 11월 24일에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이면 문재인 정부 네, 때네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이 직권 재심 확대 이런 기조에 따라서 직권 재심 박범계 이렇게만 쳐도 다 나옵니다. 과거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했고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권 재심에 대해서 많은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이 법률안도 민주당 의원이 법률안도 개정안 발의했고요. 근데 본인이 마치 여기에 큰 공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언론에서 마사지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제주 4.3 사건에 나는 공이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다. 라고 발언을 하는데 이거 매우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이고요. 대통령도 한동열 비대위원, 한동열이라고 했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4.3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4.3에 대해서 역사 인식,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 먼저 공천을 처리하든가 취소하든가 해야지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계속 옹호하면서 4.3 사건, 나는 그래도 여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전 꼭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역사적인 합의가 끝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런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그래서 교과서에나 이런 것들이 실려 있고 국가 공식 기념일이 됐고 국가에서 법도 제정됐고 해서 사실은 합의가 끝난 상태. 더 이상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4.3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 4.3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이렇게 홀대한 듯한 관심 갖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계속 사실은 이게 대통령과 정부와 정부 여당의 성의 한번 보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화요일에 내려갔어요. 화요일 저녁에 내려갔거든요. 하루 전에 내려가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분은 안 바쁩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럼 하루 전에 내려가서 야당은 준비를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홀대하는 모습들을 이게 뭐 바빠서 선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전에 일제 강점기나 이런 역사적 인식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보여온 연속성 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4.3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4.3도 홀대하는구나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만드는지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선거 전략적으로 다 떠나서 역사 인식은 다 떠나서 단기적 일주일 남은 선거 전략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혼란 또는 정치적인 그런 선거적인 그런 점에 있어서 부족함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나아가지고 공적인 영역,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에 참여할 수 없는 역사인식, 사회인식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진보적인 분들 중에 일부는 4.3을 4.3 항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의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소나무당이라든가 이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항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냥 4.3 사건이라고 좌우 진보 가리지 않고 그렇죠. 합의되는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국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념과 정파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이거 사실은 극우적이거나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일부의 생각을 가지고 막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천까지 주고 있어요. 네. 이건 사실은 국가 운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고 체계를 가진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네.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네, 그렇게 네, 네. 정말 완전히 동의합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104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 만나가지고 의대 교수들 향해서 집단 사직은 정말 실망스럽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실망스러운데 만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네. 근데 직접 대화하자고 한 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고요. 3월 1일에도 직접 대화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책임을 묻지 않겠다. 복귀해라라고 명령을 먼저 내린 다음에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전공의들이 콧방귀도 안 꼈어요. 아니 책임을 묻든지 말든지 나는 사직서를 냈고 나는 집에 있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공의들에게 이번에 직접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 직접 대화하자라고 하니까 전공의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생방송, 기자들 다 부른 자리에서 생방송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밀실에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밀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거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밀실에서 했다가 입틀막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건 안 된다. 게다가 또 전공의들 자체를 완전 대표하는 단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건널 수 없는 강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안했던 게 아무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돌아와라. 직접 대화하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전공의들은 2,000명에 대해서 백지화하고 대화를 시작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인가요? 어제 대통령이 하루를 비우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왔다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요. 안 비워도 되는데 그걸 또 비워도 또 근데 이걸- 일을 하고 있어야지. 일하기 싫어서 비워놔. 예,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아무도 오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대통령하고 이게 뭐 저기 경공위가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은 준비를 하고 아까 말씀한 대표성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배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걸 사실은 공개를 해야죠. 공개 대화니까. 하고 공개를 하고 언론에 중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김치찌개를 끓여놨는지 아니면은 그 전에는 입 틀어막고 쭉 저기 하는 걸 분명히 봤는데 누가 여기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게 막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사실 진지하게 보이진 않고요. 선거 전략이 진지하지 않고 선거 전략상 이러는 거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저기 뭐 하는 건가 생각이 들 만한 거라서 적절하지 않았고 정말 이걸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그거는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만약에 말을 해.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도 비춰졌을 때 어떤 대화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도 비춰졌을 때 뭐 전공의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언론 플레이 당할 수 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갔을 때 아무 얘기가 없어도 마치 대통령이 나서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 우리도 다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이렇게 빛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라고 이제 전직 대통령이 현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선거에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 예, 이게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퇴임 이후에 이런저런 비판이 좀 더 나오긴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퇴임 시대까지 매우 인기가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이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심각한 그런 하자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나서서 지원 활동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인기나 이런 것들이 이걸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문재인 대통령 보통 이미지가 이렇게 점잖고 또 이게 매너 있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저분이 나와서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구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네. 예, 이게 나서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뭐 그런 대목이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하고 대비가 되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니까 나오니 어쩐 얘기하다가 나온다고 그랬다가 지금 사실 들어갔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결국은 탄핵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탄핵 무렵에는 진짜 몇 퍼센트 안 나왔던 분이고. 그렇죠. 한 자릿수 지지율이었어요. 예, 지지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 이유가 수도권이나 그러니까 뭐 대구에서 영향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기대했기 때문에 안 나왔다는 식의 분석 기사가 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과 비교해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 유세하는 거는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한편으로는 재밌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전직 대통령 이렇게 선거에 지원하는 거 유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행보는 처음이다라면서 맹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도 하면서 우리도 박근혜 불러내야지. 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네. 선거의 전략이었구나.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막상 나오면 분위기는 더 안 좋을 것이다. 네, 라는 어떤 당연한 판단인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취소를 하긴 했지만 본인들도 부러웠나 봐요. 그것이 너무 부러웠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정세 판단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옴으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 정세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지만 국민의힘에서 그것이 그렇게 부러웠다면 이건 도움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이 존재하고요. 우리 지지층 일각에서 뭐 예를 들자면 김부겸 전 총리가 표가 될까 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표 됩니다. 네. 표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선거를 오랫동안 해본 저로서 표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국민의힘에서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 데리고 가잖아요. 네. 이상민 전 의원 데리고 가잖아요. 표 됩니다. 표 안 되면 안 데리고 갑니다. 이게 우리 생각에는 내부의 비판을 많이 받는 분들이 나오면 표 될까 하는데 그런 분일수록 표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네. 라는 말씀을 제가 전략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불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저는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제 주변 지인들 중에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크게 지지는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만 하는 그런 지인들도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것이 제 지인들이라서 제가 뭐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를 결코 국민의힘에서 못 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 네.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두 분 때문에 민주당을 안 찍는다거나 또는 뭐 야권을 안 찍는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두 분 맞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을 안 찍는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네. 이 두 분들은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있더라도 야권을 찍는 거고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 또 야권을 찍는 분들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중도 확장 전략이고 새로운 투표층을 만드는 전략이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벌써 가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총선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총선에 임하는 정치인들에게 여야 가리지 말고 재밌게 하셔도 되고 네. 또는 감동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영상 편지 띄우듯이. 왜냐면요, 두 분이 선거 전 마지막 출연이십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예, 그래서 영상 편지 띄우듯이 한번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 특정인을 지정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네. 내일 4월 5일, 6일 사전투표 기간이고요.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주소지가 아니라, 내 관내 지역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사전투표소에 가도 내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신분증 제시하면은 이제 내 투표 용지를 새로 출력해 줍니다.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대선 때는 사전투표 했는데 그건 대선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은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서 하시면 새로 용지 뽑아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점 부디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전투표 때 이제 뭐 부모님들 사실 거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사전투표소는 아주 가깝진 않거든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부모님들 이제 뭐 다니시기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거기 갔다면 본인들도 거기서 같이 해도 된다. 그냥 투표를 독려하고 싶고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네, 사진 투표 홍보대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님도. 저는 정치인들에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도 개혁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뭐 개혁이 이슈였던 선거가 이번이었던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지난 정권,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개혁이라는 말이 뭐 제조사나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개혁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실제로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치적인 그런 어떤 사안이든 정치적인 푸시를 받아야지 사실은 이슈가 되고 추진이 되지만 뭐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검찰 개혁이니 언론 개혁이니 이런 것들은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게 차근차근 연구해가면서 밟아가면서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 정권에서 안 됐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 이슈, 선거 이슈로 소비돼 버린 다음에 이슈에서 좀 멀어지면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공수처인 셈인데 지금 이제 다시 기회가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계속 이것 때문에 어쨌든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분이 다시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좀 신중하게 보고 당장 이것이 이제 이슈가 좀 사그라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차근차근 제대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개혁 이슈가 사람들이 사실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치는 결국 그 국민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안정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민생이 결국 목표입니다. 근데
정치 고관여청도 막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개혁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아까 장기 과제가 없다는 얘기 하죠. 전 장기 과제도 결국은 우리 모두가 잘 살게 하는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추진하는 개혁이라는 게 결국 민생으로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결국 이번에 대파 케이스 봤던 것처럼 국민들이 개혁이 됐든 뭐가 됐든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시장 볼 때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행복하게 여유도 좀 누리면 살 수 있고 우리 전에 유행이 전에 이제 표로 나왔던 것처럼 저녁 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이런 삶을 추구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은 철학자셔도 될 것 같아요. 역시 철학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선거 끝나고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예, 뉴스인사이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됩니다. 좀 더 은밀하고 깊숙한 이야기들로 다가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도 무료 구독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뉴스토마토 종이신문과 전자신문 구독도 되고요. 선물도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강화도 교동 통통살 16kg짜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프로그램에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깊이 있는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 우리 종교계의 지혜로운 어르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양희삼 목사님과 해문스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요. 두 분이 이제 종횡무진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선거 공보물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진이 잘 없어요. 네. 여당 공보물에도.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분들 이렇게 봤는데 질문지를 받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렇네. 보통 총선 때는 이제 대통령 옆에 사진 넣고 반드시 그렇게 하는데 반면에 이제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어디를 가든지 계속 이재명 대표 이렇게 늘 모시고 다니려고 하는 것 같고 그만큼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여간 취임하고 한두 달 뒤부터 계속 그랬는데 그게 결과로도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도 되고요. 저는 이게 요번에 공보물 저도 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잘 없는 걸 보고 제가 저는 좀 힘든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으셨던 분인데.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네. 예. 근데 나중에 대통령 출마하실 땐 국민의힘으로 출마하셔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신 데 자기들은 원래 보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보수들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 자기의 편이라고 그럴까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사실상 민주당에도 없고, 네. 보수층에서도 없는 굉장히 중간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승부의 순간에 딱 오니까 양쪽 다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히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구나. 아니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나라를 살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고독해야지 나라가 잘 된다. 아니 일단 죽여야 살릴 수 있으니까 나라를 죽이고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참 윤석열 대통령의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제가 참 아무도 피해주지 않지만 저라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고독하실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우리 이런 예측도 했어요.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전국 돌면서 네. 선거운동 할 수도 그쵸, 있다. 나온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랬는데. 지금 전혀 보일 수가 없는데 네. 선거 이 시기에 공보물이 대통령실에도 배달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거 보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지금 심경이 어떨까요? 김건희 여사는
그 제가 볼 때 그 정무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잘 숨어 계신다. 네. 아니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분이 가만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정무 감각 이런 건 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과 뚝심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의료 파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뚝심 있게 몰아붙이고 사과한 듯 하다가 다시 막 공격하는 모드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뚝심이 있어요.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잘 다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인데, 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지 못하다 보니까 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도 이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성격상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조만간 이 컴백 무대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보스턴 미술관 사리 받으러 예, 저는 이제 다음 주에 4월 16일 날 보스턴 미술관이 사리를 돌려주기로 해서 그 사리를 담을 그 사리굴 제가 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네. 제가 14일 날 출국해서 그 갔다 올 예정인데. 아니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 네. 김건희 짠나타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같이 가자.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또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사리 협상 재개를 요청하셔서 됐는데, 그 뭐 이제 총선 결과가 이제 좀 이렇게 불투명해지고, 네. 또 이제 본인도 여러 곳에서 자중 요청이 있으신지 현재까지는 그 보스턴에 가신다는 얘기가 없으셔서 제가 내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희 김건희 여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님이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지역구 후보들을 많이 다뤄봤는데요. 비례대표 후보들이 어떤 분이 있는지는 좀 잠시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띄는 분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스님께서 네. 관심 갖고 계시는 후보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 비례대표 14번 김장겸 14번.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비례대표 14번 받았다고 해서 저 사실 놀랐어요. 네. 왜 놀랐냐? 이 오늘날 MBC의 시청률이 급락한 원인이 그렇죠. 김장겸 MBC 사장이 갑자기 이 약간 야성 성향이 있는 기자들을 뭐 MBC 아카데미에서 뭐 화장품 강의를 듣게 한다든지 요리 코스를 운영하게 한다든지 빙상장으로 네. 보내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좀 인기가 있고 목소리가 컸던 기자들이 대거 MBC 아카데미에 가서 연수 받느라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좀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보니까 비례대표 14번으로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14번 굉장히 이 당선권 아닌데, 네, 네. 야, 국민의힘 이 총선 전략 이거 잘못 짜서 이게 힘들겠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슈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지금 김장겸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갔는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김장겸 후보는 그 전통적인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겸자가 돌림자일 거거든요. 김부겸, 김장겸. 그래서 저랑 같은 일가인데 돌림자 보면 제가 일가 분을 이렇게 뭐라고 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국민의힘 참 배짱 좋다. MBC 노조활동 부당 개입으로 실제 유죄 판결 받으신 분을 14번으로 당선권을 배치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뭐 관운이 혁혁하신 건지 뭐 이슈 속에 묻혀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 국민의힘 용기 있는 비례대표 공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언론 장악을 하는 세력이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글쎄요, 어떻게 이런 걸 노골적으로 14번에 배치할 수 있는지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언론을 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상관없다. 우리는 언론이고 뭐고 뭐 눈치도 안 보고 뭐 언론 장악한 사람, 자기들 입장에서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니까 니네들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세워준다, 뭐 뽑아준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저희 우리 그 최상병 네. 사건 관련자들도 다 공천 그러니까요. 줬잖아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편을 위해서 싸워주면 무조건 보상해 준다. 네. 거의 뭐 마피아식 논리인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관심 있는 분 특별히 있으세요? 저는 우리 전 진행자 노영희 변호사님. 이거 저기 방송국 책의 압력 아니었습니까 혹시? 아, 저의 의리. 의리. 저의 네네네. 의리로. 네.
소나무당인데? 소나무당입니다. 네. 소나무당 비례 1번인데. 아니 지금 소나무당이 당을 창당을 했는데 보니까 창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어찌됐건 저희 이제 같은 저희 개혁 진보 개혁 세력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광주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출마했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네. 여론조사에도 잡힌 적이 한 번도 없고 야 그리고 진보 유튜브 채널에서도 거의 보도도 거의 인터뷰도 안 하고 이거 해도 너희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네. 저라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난 그 국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이 뭐 정의당은 뭐 볼 것도 없었으니까요. 열린민주당이 좀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으면 민주당을 좀 견인해내는 당이 되지 않았을까.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그 큰 배는 이렇게 빨리 못 움직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견인해내는 당이 필요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걸 보면서 이번 총선도 보면서 견인해낼 당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크게 지역구에서도 압승한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소나무당과 조국혁신당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의지는 강해 보이는데 그 비례 의원들이 후보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엘리트 중심으로 모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지적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소나무당이야말로 정말 좀 현장에서 네. 진짜 길거리에서 활동하고 이러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도 더 활동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2번 정도 했나 그랬더니 노영희 변호사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나한테 전화해주는 분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의 저는 이 그 소나무당에 들어간 이유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자기도 엘리트주의가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엘리트가 문제가 아니죠. 엘리트주의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엘리트주의를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나무당에 들어갔다. 모든 어찌 보면 민주당이든 뭐 조국혁신당이 있지만 거기다 배제하고 본인이 그렇게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 먼저 추천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정당 공부를 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분명히 정체성과 역사성이 다른데 네. 왜 양당의 엘리트들은 비슷한가? 그렇죠. 라는 문제의식을 늘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엘리트는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우리 보통 이제 정당을 이야기할 때 독일의 사회민주당을 제 가장 선진 모델로 이야기하는데 거기 엘리트들은요 노조 활동가들, 정당 활동가들, 풀뿌리 운동가들 이런 네. 분들이에요. 너무 필요합니다. 네, 왜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똑같은 이 어떤 이 직업 구성과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네. 엘리트들로 구성되는가? 이거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스님 말씀해 주셨지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법조인들도 너무 많고 네. 교수 출신 또 전 정권에서 뭐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 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나무당을 좀 추천하면서요. 노영희 변호사님 1번이니까 그래도 우리 전 진행자인데 그 1번은 좀 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네. 자, 해무스님은 이제 조국혁신당에 네. 이제 관심 있는 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예. 조국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잘 모르는 분이 네, 잘 모르는데 17번이에요. 네네. 17번인데 제가 왜 17번 선택했냐면 그러니까 맨 마지막 번호 쪽인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바 뭔지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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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람이 주장이라는 것과 잘 보면 원론이 있고 항상 네, 강론이라는 게 있는데 원론은 대개 사람들이 다 지당하신 말씀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강론, 세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진짜 그런가에 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국혁신당 새로운 시대, 사회개혁,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이런 거 좋은데 그럼 그걸 이룰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렇죠. 조국과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조국은 빼고 보면 이제 그 비례대표 면목을 보면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뭐 조국 대표 스스로 말씀하시면 박은정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 논의표가 맞지 않아요. 엘리트주의 일색이 앞번호는 다. 그렇죠. 앞번호는 그러니까 뭐 권력기관에 있었다든지
법률가라든지 교수라든지 예? 관료라든지 이렇게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번호로 가면 좀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뒷번호로 했는데 뒷번호 중에서도 저 남지은이라는 후보는 이제 그 문화재 약탈된 문화재 반환 운동에 활동했다는 경력으로 17번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스님하고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연결 모르겠네. 아, 근데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시민 단체에서 일하는데 제가 모르는 분이 어떻게 비례 공적이 있어가지고 비례 후보로 추천되셨나 봤더니 물론 이제 현재 29세의 젊은 청년 여성이라는 점이 돋보이긴 하는데 보니까 좀 약간 이상한 면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면이 있냐면 본인의 경력 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동일 단체에서 일했던 경력을 3개를 이렇게 중복 경력이죠. 예. 그럼 뭐 경력이 워낙 없겠죠. 이제 29세니까. 한편으로 보면 일관성 있게 예. 저희가 뭐 만 시간을 일해야 된다 이런 예. 이야기 하는 것과 또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A라는 단체에서 했던 프로젝트에서 일한 걸 또 본인의 동일 경력으로 써내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아버지가 폴란드 한인 회장이시자 네. 그 단체 그 지역 지부장이신데. 네. 근데 그 아버지의 추천으로 이제 그 단체에서 일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좀 제가 싫어하는 아빠 찬스와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직 경력도 그렇게 아직 길지 않고 2-3년 되신 것 같은데 연구 논문이 있나 제가 봤더니 그 연구 논문은 지금까지 없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해문스님이 모르시는 잘 모르는 사람 분이면은, 있을 수 없는데. 예. 근데 이북을 하나 쓰셨는데 근데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한국어가 어색해서 이모의 도움을 받아서 썼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왜 뒷번호를 이야기하냐면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젊고 뭐 아직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은데 제가 말하는 건 이 개인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순번이 이 뒷번호로 가면 이게 뒷문이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17번까지 이제 현재 돌풍이 있지만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당이라고 불리는 양당 체제하에 비례대표 공천이라든지 지역구 후보 논란이 있으면 사퇴시키고 엄격한 기준에서 국민의 대표가 되는 의원을 뽑는데 엄격한 기준을 제기하고 가차 없이 공정의 잣대를 들여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이 그런 가치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하면서도 뒷번호로 가면 다시 뒷문이 열렸다는 게 이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월드컵이 신인 발굴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수들이 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맞습니다. 국회의원도 이미 검증되고 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오는 곳이지 맞습니다. 예. 신인 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인 양성은 그 전에 뭐 보좌관이라든가 뭐 실무자라든가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막 신인들을 이벤트 하듯이 꼽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이게 정치의 이벤트화예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하니까 그 강론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또 그 가수 리아라고 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지금 뭐 8번인가 7번인가 받아서 굉장히 안정권에 있는데 이분은 제가 봤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표 따라다니면서 연설했는데 갑자기 조국 혁신당에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이분이 정하고 있는 기준은 뭐냐. 그리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제 말 때문에 뭐 조국 혁신당이 변하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이 뒷번호나 이 운영하는 방식이 그렇게 원론만큼 철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더 아쉬운 거는 아니 사실 윤석열 정권과 가장 힘들게 싸웠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고 그렇죠. 공천 과정에서도 그 엄정함을 유지하고 기득권과 싸웠던 건 이재명 대표인데 갑자기 조국의 돌풍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총선에서 그 뭐랄까 패권이라 그럴까요? 주도권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민주당에서 열심히 준비해 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주도권이 넘어가서 좀 묻히고 있다는 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을 위한 변명이라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불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두 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은 조국 혁신당의 선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자, 우리 목사님은 또 이 소나무당인가요? 추천하신 분이? 또 보니까 이제 이 소나무당을 이제 아까는 이제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의리로 했고 여기는 정말 좀 필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윤지 후보. 예. 네네네.
그 지금 펜코에서 뜨고 있는 분이죠. 이분. 거의 뭐 지금 핵 이심의 인물로. 네네. 근데 이분이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페미에 대해서 특별히 그 극단적 페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워마드라든지 뭐 이런 페미에 대한 반대 운동. 네. 을 해 오셨던 분이시더라고요. 20대인데 27인가 그런다는데 이제 극단적 페미를 반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나쁜 정치, 전 정치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가장 나쁜 정치 중에 하나가 갈라치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지역 갈등이 사라지고 나니까 세대 갈등, 심지어는 남녀의 갈등까지 가버린 갈등의 상황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못된 정치 속에 지금 저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저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내에도 이 진보 진영 내에도 저는 이게 일종의 망국병 같아요. 세대를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성을 갈라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런데 민주당 내에 극단적인 페미, 남성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고 이제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남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20, 30대가 실은 민주 개혁적이었던 이 친구들이 다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저쪽으로 가서 붙은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그 빈틈을 노리고 갈라치기를 했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이준석은 펜코에서는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권윤지가 지금 뜨고 있는데 지금 저희 사회를 다시 한번 좀 복구시키고 특별히 또 20, 30대를 다시 건강한 청년도로 만들어내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권인주 후보를 여기는 5번이란 말이에요. 소나무당 5번은 좀 어려운데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회적 이슈를 네.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페미 나치즘과 일베는 적대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공범일 수 그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극단의 네. 양극단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역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심 지역구 두 분이 한 곳씩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스님부터. 네. 예, 저는 요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수원정 김준혁 교수. 나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분인데 제가 저의 기본적인 이 논조는 잘 나가는 사람, 돌풍을 이루는 사람을 이렇게 좀 안정시키고 깎아내리고 잠재워주고 이게 좀 고통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이기 때문에 진정한 정치입니다. 근데 보니까 김준혁 교수 논란 이게 너무 커졌어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뭐 약간 코믹하고 사람이 사교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이 논란을 제가 변호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그렇게 뭐 성차별주의적이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과 제가 이게 김준혁 교수를 변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 역사학자인데 역사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재미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 강의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재미있게 강의하시려고 여러 대중들을 상대로 교양 역사에 대한 저술이라든지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나가신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 근데 그 나갔던 유튜브가 이렇게 뭐 정치 시사라든지 진지한 유튜브 아니고 약간 예능 같은 유튜브에 가서 김용민 목사가 진행하는 유튜브예요. 일단 개그 중심에 개그 가가지고 이렇게 뭐 개그처럼 한 말이 이제 회자가 된 건데 본인으로서는 뭐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왜 사실 확인에 철저하지 않은 걸 가지고 역사학자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확인된 것처럼 이야기했냐 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또 뭐 발언하신 수위 자체가 뭐 진지한 프로그램을 예능처럼 개그처럼 하다 보니까 소위 술자리나 사석에서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음성 녹음으로 남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이 총선 전국에 1000명 가까운 후보 중에 논란의 넘버원으로 등극할 만큼의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 가지 설화의 대표가 되어 있는데 약간 심심한 위로를 정함과 동시에 용기 있게
끝까지 한번 예, 잘 버텨보시기를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힘당의 일종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 발악이라는 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스님 변호 안 하신다고 했지만 저는 변호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까? 뭐 성매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위안이라고 하는 게 단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김환란이 어떤 인물입니까? 대표적인 기독교인 친일파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 제자들을 일제시대 때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성노예 위안부로 보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하던 짓을 또 한 거예요. 군정시대, 미 군정시대에도 하던 짓을 그대로 한 겁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인물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 김환란을 비판했다는 게. 이거는 저는 당연한 일이고, 지금 이게 정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국힘당은 정말 무슨 뭐 이렇게 친일이 가산점이냐 진짜. 친일파가 가산점이냐 이거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자, 김준혁 교수님 이야기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또 이제 충청 지역 지역구의 관심 지역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미 그 당선 축하 파티를 하셨던 분 있죠. 박덕흠. 예. 그분이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그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축하 파티를 잘못하면 못하게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취소 물러야 될 상황이 돼서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거의 따라 붙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그래서 뭐 이게 조사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돼서 이 박덕흠은 정말 안 보고 싶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국토부 위원하면서 자기 가족들한테 다 그 회사 몰아주고 몇천억이나 되는 공사를 수주를 미뤄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뭐 하자고 국회의원을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제 양반의 인상도 누구랑 닮아가지고 참 좀 그런데 MB하고 좀 닮았어요. 좀 이렇게 탐욕스러운 짓을 하는지 참 저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선거 전에는 두 분 처음 뵙는데 이제 마지막 날인데 간단하게 선거 때 이렇게 하자라는 인사 말씀 해주시고 끝을 맺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의 반대는 독재고 공화국의 반대는 왕정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독재 왕정 시대가 아닌가 착각이 될 정도로 국민들이 입을 틀어막고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요즘 2000이라는 숫자가 되게 뜨고 있더라고요. 2000이라는 숫자를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대통령. 나는 왕이로소이다. 혹은 저는 이렇게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말, 나는 하늘에서 낸 사람이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자기 왕입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분노하신 분들, 실망하신 분들, 또 화나신 분들, 좌절하신 분들은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실 것을 권해드리고 대한민국을 좀 다시 민주공화국으로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경직되고 지당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좀 다이나믹하고 예측 불가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이 정치계에서 가장 예측 불허하고 통통 튀시는 분 김건희 여사에 제가 늘 주목하고 이분을 아마추어 연구가로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디올백 장애물에 걸리셔서 지금 몇 달째 그 나오시지 않아서 지금 화제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마음 놓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이 방송에서도 김건희 여사 동정을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하고 소개해드리는 좋은 시간이 결과라 왔으면 좋겠네요. 하면 좋은 결과라 하면 그 여당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포토라인에 서면 자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 네. 자, 두 분의 지혜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